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변달의 러앤스타일 진행을 맡은 변호사 김서현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많이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장밋빛 인생을 맛봤다가 사랑으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러앤스타일 2회에서는 사랑과 결부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을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2회 러앤스타일 함께 하실 우리 미모의 여성 변호사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한 지 얼마 되셨죠? 둘째 출산하고 이제 첫 출연한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프로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 TV를 통틀어서 여자 변호사가 5명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 저는 방송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모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은 실물에 비해서 화면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물은 엄청납니다.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 지난번에 방송을 너무 정신없이 또 긴장해서 해서 이번에 본방이 어떻게 나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PD님한테 오늘 저녁 10시에 본방이 나간다고 하는데 볼 자신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재밌고 유익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보이시한 외모이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 좋은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잘 나온다니 너무 다행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 좌우명이 일신 우일신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회 방송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홀딱 반한 우리 정수경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1회 방송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김지영 변호사님하고 다른 의미로 과연 본방을 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고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러앤스타일 2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러앤스타일. 오늘은 사랑과 갈등, 이혼, 외도, 혼인외자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에 있어서 단연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이혼과 관련된, 그 이혼뿐만 아니라 사랑과 전쟁에 관련된 우리들이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확 달아올랐다가 어느 순간 그냥 흔적 없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냥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죠. 김영미 변호사님? 네. 네, 요즘은 유전자 스캔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유명 인사들의 친자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탓인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한 신문사에서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의 아들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 전 총장은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공방에 있어서 최 전 총장이 그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한 상태고요. 그 이전에 8월경에는 민주당 전 대변인인 차영 씨가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들이자 전 국민일보 사장인 조희준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친부가 조희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를 친자임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연일 친자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 드라마가 100%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는 상상 이상으로 출생의 비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처럼 이절만 하면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서 좀 씁쓸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최근 특히 친자 확인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특히 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2013년 8월 기준으로 혼외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 사회 문제의 뭐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뭐 각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을 법한데 과도하게 자유로운 성문화가 그 원인인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책임의식의 부재가 혼외자 양산의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측면을 보고 가면 낙태 방지법 때문에 사실은 그 빈곤한 젊은 여성들이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출산과 또 양육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분방한 성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 뭐 이슈화되는 어떤 유명인들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유명인들한테는 예전부터 항상 있어왔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죠? 유명인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과거에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젊고 잘생긴 굉장히 유명하신 젊은 남자 국회의원분이 계셨는데 그 아나운서가 부인분께 뭐가 제일 힘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런데 젊은 여대생이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된다.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인의 경우, 유명한 남자,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에게는 항상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많이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일부 일처제가 확립이 돼가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부인 외에 법적인 부인 외에 다른 첩이 있다던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여성이 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유명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관계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기도 했지만 현재에서는 드러내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양육비의 문제랄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좀 더 이제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애를 낳으면 뭐 두 집 살림을 하든지 해서 양육의 책임을 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이런 소송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그런 사례나 뭐 판결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유명인의 경우는 아니고요. 좀 더 다른 건데 20대 젊은이들 사이에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아이 아빠가 되는 쪽은 낙태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쉽고요. 아이 어머니가 되는 쪽은 굉장히 고민을 하죠. 낙태는 한 생명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낳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뭐 인지청구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맞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아이 아버지 되는 사람의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학교 정도밖에는 파악이 되지 않아서 사실조회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혼인 외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남자들은 100% 그냥 인공유산을 원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엄마는 갈등을 하는데, 그죠? 아무래도 20대들 사이에 아니면 혹시 요즘엔 10대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성관계를 하고 여자친구라는 것 외에 아이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든 부양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쌍방간에 낙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 요건이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낙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낙태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어쨌든 원치 않은 아이가 생겼는데 이게 범죄행위, 그러니까 성범죄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도 기형아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요즘 의사들도 자기네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낙태 수술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그 낙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낳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 그리고 때문에.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 아버지가 그래 같이 낳아서 기르자 이랬는데 막상 낳아놓고 나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마음이 많아서 바뀌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미혼모는 혼자 양육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말만 듣고. 예, 결국은 이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친자 확인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격한 법적인 용어는 인지 청구 소송이죠? 네, 인지 청구라고 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인지라는 거는 이제 이미인지라고 해서 그 친부나 친모가 얘는 내 자식이다라고 해서 그냥 인지 신고를 해버리면은 법률상 자녀가 되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그 차영 전 대변인이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처럼 그 아버지가 자녀로 이제 인정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하는 게 인지 청구 소송인데 이때 이제 보통 자녀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보통 모가 되는데 모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뭐 혈액형 검사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통해서 결과를 받고 그 이제 법률상 자녀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인지를 강제로 하게 되는 강제 인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 사실은 인지 청구 소송은 결국은 뭐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가능하죠? 그 절차 내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 효과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혼인 중에 자였던 것처럼 소급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는 나중에 됐더라도 혼인 중의 자와 똑같이 상속자의 지위도 갖고요. 양육비 문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 청구가 보통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사실은 뭐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또 모나 자녀가 직접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양육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판례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인지가 나중에 됐더라도 다시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아이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완료돼서 법률상 자로 되면은 또 양육비, 과거의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지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씨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예전에도 많이 왕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 얼굴만 보면 피부 얼굴이랑 너무 닮은 경우에는 굳이 유전자 검사까지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으면 이용하는 이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보통 법원에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공인된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부담이 돼서 당사자 원피구 사이에 합의를 해서 사설 기간에 같이 출석해서 이제 보통 머리카락을 뽑고 구강 채취를 하게 됩니다. 세포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보통 1-2주면 결과가 나오고 비용도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원피구가 절반씩 부담해서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친자임을 인정을 받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동거를 하고 그다음에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그 피고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너무 닮아서 부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그 최동욱 전 총장 사건 이후로 유전자 검사 의뢰 건수가 20배가 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 부부 사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된 아동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고 고통을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법적인 제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유전자 검사 의뢰를 그 부부라든지 문제된 아동이 아니라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제3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가정 파탄으로도 이어지고 아동 인권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실 좋은 부부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내 남편한테 혼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청천벽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내에게도 너무나 힘든 인생의 서막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혼외자를 낳은 미혼 여성인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혼외자를 낳은 여성은 미혼인 경우도 있고 또 비혼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처음에 이제 대본을 먼저 받고 사실 제가 직접 상담을 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게 그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혼인 후 200일이 지난 후 그리고 이제 혹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을 때는 그 전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하고 사이 아이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 인터넷에 이제 상담자는 자기가 전 남편이 아닌 지금 이제 사랑해서 새로 결혼한 남편의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건데 요 기간 안에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편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보면은 기혼녀가 지금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한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것처럼 이제 계속 키우다가 어느 날 좀 너무 안 닮았다. 실가도 안 닮고 외가도 너무 안 닮았다. 근데 그냥 처음에는 발가락이 닮았다와 같은 그런 억지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친생 부인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사법상으로는 친생 부인의 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는데 강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관계가 성립하고 200일 이후 그다음에 혼인 관계가 종료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그 남자의 자식으로 추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상으로 강력한 추정이기 때문에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만큼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가 자기 부인이나 그다음에 아이를 상대로 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기간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부가 아니라도 제3자가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2년이라는 그런 기간 제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친생 부인이 되게 되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상대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내한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됩니다.
그 친생 부인의 소와 관련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부 또는 모라고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간도 2년의 기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 맡은 사건은 이제 부인이 외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그 아이의 이제 친부랑 다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서 이제 그 아이를 친부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친생 부인의 소의 소재기권자는 부 또는 모고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2년이 경과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부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이 사람은 친생자 관계 무존재 확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지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이 없는 그런 그런 경우는 그냥 뭐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 현재 아버지의 그렇죠. 아들로 네. 그냥 지나게 되는.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그게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인 자가. 그리고 자의 본문에 걱정들이 부 또는 뭔가 모.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부 또는 모라고 돼 있고 네. 자는 인지청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친생 부인의 소는 할 수 없고 2년이라는 기한의 그 제한을 둔 게 결국은 갈등을 느꼈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자 이러다가 2년이 지났을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그냥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자녀의 복지 문제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자의 인권을 사실은 위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을 것 자가 같아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뭐 양육을 그렇죠. 계속 한다 할지 네. 이러면 사실은 뭐 친생 부인의 손은 제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문학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된 출생의 비밀. 어쩌면 요즘은 정말 드라마에서도 그게 흥행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모호함에서 오는 뭐 애틋함이나 모호함에서 오는 답답함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명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른 후 우리는 그 혼외자의 양육과 입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변들의 러앤 스타일 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다 가지각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혼외자가 생기면 정말 모두 불행한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 아내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 미혼 또는 뭐 기혼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혼인 후에 자를 낳았을 경우에 직접 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알게 된 어떤 미혼모의 경우에도 본인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쨌든 더 많았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도저히 너 지금 이제 가 20살도 안 됐는데 이제 가 20살밖에 안 넘었는데 네 인생을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남자 만나가지고 가정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너 인생이 구속받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라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입양을 추진해서 입양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그 남편이 한의사인 동생으로 신분을 위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임신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사기 결혼인가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남편이 사실은 무직이고 정말 여자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기쳐서 돈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기를 출산했는데 본인이 이제 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입양 보내는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처럼 보통은 이제 미혼모인 경우에는 입양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과거하고는 다르게 미혼모를 위한 지원 시설 같은 게 과거랑 정말 10년, 20년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보호 시설이 있고 아이를 낳고 나서 출생 후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인지청구회소 같은 경우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시설에서 미혼모들끼리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나는 소송을 할 텐데 너는 어떠냐, 나는 뭐 아이 아빠가 아직 경제력이 없어서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생활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같이 키워나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의 경우에 아이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키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원래는 네. 사실은 그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실제로 이제 남자가 처음에는 같이 키우자고 했다가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양육비 청구해서 그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한 20% 정도밖에 이행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그 양육비 지급을 이행을 하지를 않으면 구금까지 시킨다고 그러고, 또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를 상대로 해서 다시 청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게 너무 미흡한 상태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비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언급했던 유명인들 경우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젊은 20대나 20대 결혼하기 전에 미혼 남녀 사이 애들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양육비 청구해서 뭐 판결을 받아놔도 실질적으로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뭐 출산율 낮다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정말 미혼녀들이 정말 꿋꿋하게 양육을 해 나가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양육비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양육비 지급 명령을 하게 되면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 청구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행명령을 이제 과태료, 맨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 버티면 감치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근데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행명령 청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그 이행명령을 해주시는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청한 저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버지가 양육비, 결정난 양육비든 합의된 양육비든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법을 피할 자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과태료가 나오든 감치가 되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특히 자영업자인 경우가 이게 많은데요. 본인이 절대로 양육비를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아이지만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결심해서 법을 회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경우 본인이 소득신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많습니다. 그 이행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바로 해서 가져올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지만 자영업자인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뭐 냉혹한 말일 수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이든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건 간에 못하면은 인신구속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지가 멀쩡한 남자잖아요. 성인 남자다. 그러면 인신구속하면은 자기가 이제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거나 뭐 죽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양육비 인정되는 양육비가 별로 고액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몇십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평생 책임지고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몇십만 원을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주는 게 안 돼가지고 뭐 피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은 구속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진짜 양육비를 주지 않고서는 한국 땅에서 살 수 없게끔 계속 일체적에 살아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지금은 만들어는 놨는데
뭐 또 솜방망이처럼 한다면 또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왕 만든 거 그 실행 단계에서 좀 더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 변호사님이 애기 엄마시라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정말 한국에 살면 안 맞습니다. 되잖아요. 아니 사실은 근데 정말 요즘은 너무 취업도 안 되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일단 뭐 판결을 받아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고 그건 이제 10년 동안은 할 수 있고 또 연장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굳건하게 마음먹고 살아가라고 그냥 아예 아버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예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아예 너무 아버지가 없다라고 가혹하세요.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 혼자 키워나가 보도록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세요. 아이 아버지가 뭐 능력도 없는데 굳이 양육비를 받아야 되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양육 조서에 이렇게 써야 되냐? 월 얼마씩 달라고 해야 되냐? 인지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면 아니 법에서 인정되어 있고 받든 안 받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판결문에서 받으시라고 왜 자기가 나왔으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글쎄요 저는 어쨌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어쨌든 특히 요즘 20대들 젊은이들 10대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지만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막 그 남자들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는데 지금 꼭 그게 그러니까 부정하고 모정은 정말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 엄청난 같은데 차이예요. 네. 지금 꼭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맡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300~400억의 자산가예요. 근데 그 자산을 다 빼돌리고 이혼을 하는데 그 애들 양육비가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정이 구속시키면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갑자기 엄청난 부정.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훨씬 많이 능력이 안 주고. 돼서 못 주는 경우 말고 능력이 있는데 돈을 빼돌리는 도의적으로. 어떤 그런 정황이 사람들을 파악이 구속시켜야 된다. 되죠. 그런 사람은 그리고 사실상 구속시켜야 될것 능력이 같아요. 없으면 양육비를 설정을 안 하잖아요. 월급이 없다던가 하면은 양육비로 영원히 되고 아니 왜냐하면 유예- 앞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니 있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네. 아버지가 지금 월급은 없지만 부동산이든 자산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저로 월 20 정도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산이 양육하지 있으면 않는 그 자산을 고려하잖아요. 네, 자산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영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혼모가 혼자 이제 아이의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를 해서 받아서 혼자 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 받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입양해서 입양을 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입양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 5일에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입양특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미혼모의 인권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이제 가장 큰 비난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주요 이제 개정 내용을 보면은 입양 숙려제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출생한 지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서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것까지는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부모 출생신고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도록 한 거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되면서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친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바로 이제 그 입양을 보내기 위한 입양 보호시설이라고 하죠. 보호시설에 아이를 의뢰를 하면서 입양 동의를 쓰면은 바로 그 아이가 이제 입양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입양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를 보낸 미혼모의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가 이제 친자로 남아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입양하는 쪽에서도 편법으로 입양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출생 신고를 함으로써 정말 내 자식인 것처럼 키우는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그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 요건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 증빙 서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반드시 출생 신고를 먼저 하고 아이의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의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 자기가 하는 게 한 번 하면 이제 자녀로 평생 기록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졌고 입양을 하는 쪽에서도 원래 다른 분의 자녀였던 그 아이를 자기가 진짜 입양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조금 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다. 근데 원래 개정의 취지 자체는 아이가 그 친부모가 누군지는 알게끔 아이에게 적을 만들어주고 입양을 시키는 게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또 정말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모든 법을 만들 때 분명히 생기는 어떤 맹점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점을 강조해서 이거를 보완하게 법을 만들면 그 반대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법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올 봄에 그 비슷한 유형의 그 법률 상담을 몇 걸 받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 아버지인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 아버지 되는 분은 총각이셨어요. 그런데 유부녀하고 불륜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하신 겁니다. 그 유부녀는 그 혼인신고된 남편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출생신고하면서 어머니란에 어머니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출생신고하면 그걸로 내 자식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법률혼 관계가 아닐 경우 아이 어머니 이름을 반드시 적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적을 수가 없잖아요. 불륜 관계인 여자인데. 게다가 법률혼으로 다른 남자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 아이 아버지께서 출생신고할 때 아이 어머니 이름을 적겠다. 적고 주민등록을 쓰면 그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출생신고 불가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는 해결 방법, 이게 바로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급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그러니까 등록부로 자녀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결혼해 있는 남편의 아이로. 그렇죠. 결혼해 있는 남편과 그 불륜하시는 그 어머니의 아이로 등재를 하게 된 다음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랄지 친생 부인의 소랄지.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서 등록부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소송까지 이어지게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사실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도 미혼모의 권리를 너무나 이렇게 미혼모의 권리 차원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미혼모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당한 그런 측면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입양을 보낼 때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둔다는 이유가 무조건 호적 신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미혼모 그 엄마인 밑으로 그 친자가 등록이 돼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혼모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아이가 있는 걸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그 본인 이해에는 절대로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그렇게 나오지 되면 않을까 그 싶어요. 배우자가 떼볼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미혼모인 상태에서 애를 낳아서 입양을 시킬 경우에도 자기 개인의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그게 기재가 되면 그 이후에 결혼할 때도 그 사실들이 다 노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친자가 있는 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아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남편이 내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더니
모르는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혼인관계가 네. 참 애매하다. 사실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어서 밝혀지는 것과 만약에 없으면 속이고 이제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는 건데 결국 있는 자식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참 이제 자기가 키우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입양을 시킬 경우에는 어차피 아이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기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 아이는 온전히 입양된 상태에서 입양된 양부모를 부모로 알고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한 상태인 거고 이제 엄마는 아이를 근데 떠나보내는 이제 게 어느 나을 시점이 것 같아요. 되면 자기를 입양한 부모하고 자기가 틀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를 찾고 싶은 예, 그럴 경우는 또 그것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의 권리 입양한 자원인 아이. 거죠. 네. 그죠? 근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일정한 부모의 권리를 좀 덜 보호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입양특례법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합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부모로서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될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아이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우리 그냥 이렇게 아이를 유기하는 사태 있잖아요. 베이비박스에 애들이 많이 버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죠? 호적에 어쨌든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 호적에 올라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 아이를 유기된 아이로 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다 필요 없이 그냥 입양 필요 없이 기관에서 그 절차를- 곧바로 절차를 밟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혼인 외자와 뭐 입양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미혼모가 뭐 아이를 낳았을 경우 지금까지 짚어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두 부모 중에 한 명이 기혼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뭐 복잡한 이혼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혼외자가 무슨 뭐 유행 키워드처럼 됐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윤창중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막 사건이 이슈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 와이프는 어떨까? 그다음에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의 경우에도 최동욱 총장과 그 임모 씨라는 여인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혼외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아들 이 얘기는 막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와이프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숨겨진 정작 제3의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혼외자라는 논란 속에는. 본인은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그 사람도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는 하는데 제가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아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아주 좋아서 혼외자를 이제 같이 데려와서 키우는데 사실은 여자가 맨 처음에는 이제 받아줄 것처럼 했다가 이게 이제 자기한테도 자식이 생기고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 데리고 온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구박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탈선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혼외자 문제를 그러니까 섣불리 같이 뭐 양부모 가정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키우는 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자식 키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은 못 키울 것 같거든요. 사실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은 더 어렵기는 해요. 이혼은 더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 중에 사별이 1위라고 하잖아요. 사별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이제 그 다음이 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이혼할 때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의 스트레스는 정말 한 사람 인생에서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그것도 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정말 이렇게 그 부부 사이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다 드러나면서 막 더 극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사이에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 이제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이제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 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혼은 특히 또 조정 전치주의자잖아요. 뭐 소제기하면 막바로 이제 조정에 회부를 하는데, 조정이 안 되면은 판결까지 가겠지만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사건 하시다 보면 어때요? 보통은 이제 이혼 소송은 합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이 많이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혼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이혼 소장을 넣기 전에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걸 미리 넣어서 조정을 먼저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 조정 조서로서 바로 이혼이 되는 거고요. 그 조정이 결렬이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건 번호가 다시 부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데, 재판상 이혼으로 제기를 하더라도 조정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먼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대로 이혼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판결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은 조정을 거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안 되고 네.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재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끝장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양보해서 이제 조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정 전치주의도 바람직하고, 조정 전치주의인 이상 정말 판결로 가는 경우보다는 조정으로 빨리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그 아픔을 줄이는 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김서연 변호사님도 이제 조정을 하시니까 그 잘 아실 텐데, 일선 변호사들은 그런 점을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정도 그러니까 판결에 준해서 그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법적인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조정위원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단지 조정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건을 잘 파악하지도 못한 채 와서 이렇게 고압적으로 뭐 조정을 강권하고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 가사 조정에서도 그렇고 민사 조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많이 불만을 토로를 하거든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그냥 적당히 뭐 선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조정이 하는 안 거기 되죠, 때문에. 그런 경우. 예. 조정의 비법은 최대한 그 당사자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당사자의 다 들어주는 이 얘기를 거예요. 많이 들어주면 네. 이제 양보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조정의 대리인으로 들어가서 조정위원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조정위원 중에 대부분은 또 학식과 연륜이 있는 분들을 조정위원을 했고, 또 법률가가 아닌 눈으로 봤을 때 더 조정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꼭 한 분 정도는 그 자기의 인생 경험을 그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살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은 다소 진짜 네. 강요하듯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시기를 한 번 더 사시기를 하고 끝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내 의뢰인은 이제 분명히 할 말이 많고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이혼을 결심해서 온 사람인데, 그 이제 고압적인 태도로 이제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 또 옆에 있는 대리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위원을 그 위촉을 할 때 그런 좀 법관 평가하듯이 조정위원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사건에서 그 조정위원의 태도라든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재위촉할 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법원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조정을 되게 찬성하는 편인데요. 그 제가 이제 의뢰인하고 이혼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재판상 이혼은 그동안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정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요만큼의 정을 떼기 위한 절차다.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근데 조정은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감정으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정말 재판상 이혼으로 해서 판결 받게 되면요. 정말 그 자기의 사생 재산이 결단이죠, 사생 결단.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지나가는 거지한테 1,000만 원을 주더라도 내가 너한테는 안 준다. 이런 마음으로 예, 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조정하면서 좀 누그러지는 부분도 있고 서로 그래서 좋은 이해하게 감정으로 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네, 하고 그렇죠. 나는 조정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하시는 분, 조정에 참여하는 여러 관련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도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처음에는 누구에게 뭐 반한다라든지 이렇게 감성적인 요인에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해요. 의지라고 해요. 그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만들었으면 정말 우리가 그거를 좀 더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그 노력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로엔스타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사신다면은 결코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결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결혼이든 남의 결혼이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혼외자가 만연하고 있고 미혼모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는데요. 좀 더 자신의 결혼과 타인의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넘어섰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결혼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려면 그 상대방이 적당한 짝이 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한 짝이 될 수 있도록 희생과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놨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면은 아픔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랑스러운 면 말고 보기 싫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보기 싫은 면까지 사랑의 눈으로 가급적 보려고 이해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전쟁을 하는 시간보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 나를 풍요롭게 한다면 머물러라. 그렇지 못하다면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연애할 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라면 일단 사랑하지 않는다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정말 무거운 결혼 서약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혼 서약을 한 이상 정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최대한의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성 변호사 특유의 감성이 담긴 스타일리시한 시사 법률 토크쇼 러앤스타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봐주셨을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